이틀 동안의 컨퍼런스의 마지막 연사로 서게 됐습니다. 행운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좋은 연사들의 강의를 계속 들으셔서 좀 피곤도 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차지가 돼서 에너지가 많이 계실 것도 같고,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20분의 시간에 저는 지난 한 10년간 나비라는 이름의 아트센터 나비라는 미디어 아트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에 그라우 선생님께서 미디어 아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쉽게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해하시기 편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곳에 모여 계시는데 미디어 아트라는 굉장히 생소한, 별로 잘 들어보지 못한 예술의 장르에 대해서 듣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9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디지털 혁명이 생기면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예술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런 미디어 센터는 어떤 것일까 하는 걸 이제 구상하면서 다닐 때예요. 저도 참 그 당시에 여행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곳곳에서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오전에 아까 잠깐 나오신 제런 레이니어 같은 진짜 르네상스맨 같은 21세기 과학자이자 예술가이자 온갖 만능 탤런트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천재에 가까운 분들도 많이 뵙습니다. 파이어니어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이제 가장 인상에 깊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리치 골드라는 분이에요. 풀 네임은 리처드 골드스타인인가 그런데, 첫 번째 그 연사로 오신 제러미하고 좀 이렇게 외모가 비슷하십니다. 키가 그보다 한 20cm 정도 작으시고요. 이렇게 똥똥하시고, 긴 머리에다가 단지 이제 여기 머리 탑이 이제 없으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제록스 팍이라는 멀티미디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PC,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중요한 발명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아트 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융복합이죠. 융복합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셨고, 그리고 본인은 음악가에다 소설가에다가 만화 등등 멀티 탤런트한 분이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봐. 이제 그때가 제가 있었던 곳이 시그라프라는 곳이에요. 여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80년대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트 이런 디지털 혁명의 어떻게 보면 본산지이자 시작이자 이제 그런 곳이죠.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봐봐, 이 많은 물건들 있지, 이 다 온갖 종류의 이 장치들과 소프트웨어, 참 컴퓨팅하는 이런 솔루션들, 이거 다 20년, 30년 앞으로 후에 가면 이게 다 어디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쎄요. 20년, 30년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을 때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인터넷 혁명이 시작돼서 막 퍼지면서 세상이 변하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 것이고, 그리고 이 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20, 30년이 어디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얘기가, 앞으로 한 30년 후를 미래라고 한다면, 그죠? 한 세대 후. 지금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유물로 가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미래에 가장 핫한
뭐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그 결합물은 그러면 뭘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글쎄 온갖 종류의 유전자 변형이 된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는 수가 아닐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혁명을 이제 그 다음 그걸로 본 거죠. 주에서 그러면 온갖 생물들이 다니는 곳이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도 아티스트 중에 에드워드 칵이란 분은 토끼의 유전자에다가 해파리의 이렇게 발광하는 그 발광체 유전자를 염색체로 집어넣어서 이제 발광 토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토끼 털이 이렇게 플로레센트예요. 발광을 해요. 그런 걸 진짜 만들어서 그 토끼가 물론 살아있고 이제 그런 작업을 이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고 그런 이제 회사에서 그 솔루션을 살 수가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오케이. 그러면 미래에 30년 후에 Art and Technology 그리고 New Museum은 동물원일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30년 후에 그때 미래를 꿈꾸는 뮤지엄에는 뭐가 있을 것 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더니 30년 후에 미래,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 따지면 2060년, 70년 이렇게 되겠죠? 그때 미래 뮤지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제 생각에 텔레파시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인데 그게 벌써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모바일 폰에서 최근에 증강현실이라는 그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위치 추적, GPS로 위치 추적이 되고 혹은 뭐 카메라가 달려서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해서 그게 뭔지를 알아낸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에다가 모바일 폰을 갖다 대면은 바로 뭐 거기 영상도 나오고 정보도 나오고 사운드도 나오고 이런 세상이 이제 벌써 구현이 된 거죠. 그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그건데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긴 인트로덕션이었지만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에 그분은 이제 리치 골드란 분은 젊은 나이에 50대 초반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마지막으로 세상에 던진 질문이 What is all this stuff about? 우리가 왜 이렇게 다들 이런 물건들을 다 만들고 있지? 물건을 만드니까 물건이 또 만들어지고 기술이 만들어지니까 또 그 기술을 서포트하는 또 다른 기술에 의한 또 다른 기술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하고 있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 한 10년 이상을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저도 나비를 운영하면서 한 10년 동안에 뭐 지금 슬라이드를 다 보여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만든 걸로 따지면 한 200~300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0~300개의 세상에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걸 다 왜 하는 거지? 그죠? 좀 전에 저 이전에 계신 연사분께서는 이제 뭐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뭐 테크놀로지 이거는 전부 부자들이 돈 많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그 질문을 계속 하면서 어떨 때는 이거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또 재미가 있어서 그 어떤 기술적인 논리에 또 이끌려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10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저만 이걸 받아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 사운드 맞추시느라고 여기서 애쓰셨으니까 한번 뭐 저희가 10년 동안에 만든 작업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인천 신도시 송도에서 있었던 작업인데요. 한번 보시죠.
컴퓨터에다가 3D 영상을 투사를 해서 건물이 실제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건물을 춤추게 한 거였습니다. 송도의 그 투모로우시티라는 플라자에서 행해졌던 거고요.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작업이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바에서 바텐더가 칵테일 하면서 사운드를 내는 것부터 이건 스케이트보드에다가 장치를 넣어서 타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 등등. 이건 서울역에서 있었던 레이저 퍼포먼스.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 관심을 가졌는데 사물에 이렇게 풍선에 이제 풍선들이 전부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어요. 전화를 하나씩 다 할 수가 있어요. 풍선에다가. 그러면 내가 풍선에다가 전화를 걸면 보이스 레코그니션을 해서 풍선 중에 하나가 나한테 와요. 그런 게 보이시나요? 나한테 와서 그다음에 이제 나하고 풍선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풍선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너는 내 친구니 적이니?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친구 하고 대답하면 옆에 와서 이제 부비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밥 주는 거예요. 풍선이 배고프다 그래서 밥을 안 주면 계속 와서 옆에서 시근덕거리고 못 살겠어요. 다른 사람이 통화하실 땐 아마 대기를 하셔야 돼요. 밥을 실컷 먹어서 가상의 먹이를 먹고 배가 부르면 만족해서 이제 풍선이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우리가 그냥 물체라고 하는 사물에다가 사물이 IP 어드레스를 갖게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하는 거를 이제 미리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그런 작업이에요. 이제 아티스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학자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오게 할 수 있어요. 느낌이 표현이 되고 조명이라든지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딴 초이겠어요. 이런 초이. 그러니까. 저기 벌벌 떨지. 벌벌 떤다. 이게요? 이게 제가 만져볼. 예, 이제는 너무 다들 잘 아시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큰 포디움에서 디지털 아트 전문가, 저와 또 아까 그라우 같은 분이 이런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새로운 거, 혁신, 또 새로운 현상에 대한 그런 수용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새로운가? 디지털 아트는 오감으로 체험하는 예술이고, 등등 네트워크 상호작용성.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플라자인데 거기서 큰 전광판에서 가상의 손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집어가는 이런 것도 연출할 수가 있고요. 벽이 없어지고 예술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잠깐 설명해드리면 플랜트인데 플랜트를 분양해서 가져가요. 플랜트에 이제 전기 기구가 하나씩 조그맣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전선이 연결돼 있고 또 네트워크에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기를 쓰는데 이기적으로 내가 많이 쓰고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이기적인 모드로 그렇게 사용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이제 콜랩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런 경우에는 그 옆에 이제 식초를 하나씩 달아놨는데 식초가 확 부어져가지고 이제 이 플란트가 다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연결돼 있고 한 사람이 우리가 전부 나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 하는 그런 뜻에서 환경, 기술, 네트워크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키워드로 된 그 예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예요. 이 컬럼이라는 게 이게 컬럼인데 건축의 이제 기둥인데 움직여요. 근데 이제 방 안의 실내의 CO2 레벨에 의해서 CO2 레벨이 높아지면 사람들 나가라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CO2 레벨이 낮아지면 다시 사람들 들어오라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식이고요. 등등 경계업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모바일 폰으로 액세스해서 자기의 요구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마치 적분이 되듯이
인디비주얼 사람들의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나 욕구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bottom up의 그 스피릿이죠. 이런 것도 사실은 미디어 아트가 이런 거야? 할 만큼 좀 놀라운 작업인데요. 루게릭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이 작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게릭병을 아시다시피 꼼짝도 못하는 거죠. 눈알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눈동자를 움직여서 글씨를 쓰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글씨로 소통하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의료기계랑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실제로 이 의료기기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작가가 만든 거 50불에 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바일 아까 말씀드린 증강현실의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작업이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미디어 아트 작업이 있어 왔고 미디어 아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과 디자인과 산업 간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융복합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 기술과 창의성과 뭐 이런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다들 열심히 만들었죠. 2008년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위기가 오고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사실 이런 액션이 많이 이제 좀 스탑이 됐어요. 스탑이 된 게 사실인데 사실 근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돈이 흘러넘칠 때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참 그 리소스가 오히려 한정이 됐을 때 거기에서 진짜 인간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거를 진짜 창의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창의적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창의적으로 뭘 하는 게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오히려 더 기술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인간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서 진짜 이코노미, 경제적으로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근데 뭐 오늘 딱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사 하는 그림은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교수님들 많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창의 산업을 발전시키냐 할 때 사실 과거 지난 한 10년 동안의 그 투자 정부의 지원 형태를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 게임 뭐 이렇게 딱딱 분할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시키자 해서 뭐 거기다 이렇게 또 따로 돈을 붓고 게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죠? 그게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삼각형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구조예요. 우리 이 소프트 산업, 소위 말하는 소프트 산업의 구조인데 제일 위 꼭대기에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가 사실은 순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같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거 어디다 돈이 되는 게 뭐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생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에 어떤 그 윗단에 조금 더 그 하이 레벨에서의 인사이트와 지식이 없으면 그 밑에 응용 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이제 제일 밑에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뭐 미디어라든지 출판 이런 건데 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밑에 출판이나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중간에 주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산업이라고 하는 거 중간이에요. 소프트웨어 디자인, 또 얘기하는 컨텐츠, 주로 말하는 컨텐츠 산업, 시네마 이런 쪽인데 그 위아래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지 발전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굉장히 전망이 있다 그러고 여기에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창출 효과도 높고 그래서 다들 창의 산업이라는 게 관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게 생태적으로 연결이 돼서 같이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순수 예술과 미디어 아트, 그다음에 뭐 전통 예술, 그다음에 응용 예술, 뭐 산업 이런 거에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지역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특혜를 줘서 그 소통을 활발하게 돈을 준 게 아니고 그 서로 간에 소통이 되게 하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같은 이런 장은 지식경제부 당국에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오신 많은 외국인들도 보시면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새로운 창의 산업, 창조, 미디어 아트, 융복합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나라가 곳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사고 하는 거는 이제 저 삼각형이고, 그 삼각형을 생각하시고 같이 가야 된다. 소통이 중요하다.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